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해 진짜 선진국까지 올라간 나라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답은요, 거의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한국 이후로 이 길을 성공한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게임은 이미 한국 때 끝났기 때문입니다. 전쟁, 냉전, 미국, 원조, 중국 등장 전, 이건 노력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열어준 단 한 번의 창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이 어떻게 이 창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왜 이제 아무도 못 올라오는지, 오늘 영상은 과거 자랑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상위 선진국으로 올라섰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잠깐 상상을 해보세요. 1950년대 초반의 한국을 말이죠. 전쟁이 막 끝난 이 땅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은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공장이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술?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완전한 폐허, 제로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다투고 있고요. 조선업에서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자동차 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K 콘텐츠까지, 이 모든 것이 불과 70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70년이요? 한 사람의 인생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폐허를 경험했고 아버지 세대가 산업화를 이뤘으며 우리 세대는 선진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나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거의 유일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히 전환에 성공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거의 유일하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중에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한국처럼 완전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게임을 클리어한 걸까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우리 민족이 부지런해서, 열심히 일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였겠죠. 하지만 세상에 부지런한 민족은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조건들 혹은 우연히 맞아떨어진 행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이 성공했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똑같이 따라하지 못했을까요? 왜 한국 이후에는 아무도 이 사다리를 제대로 올라오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서 경제발전을 시도한 나라들이 많았을 텐데 말이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다 보니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성공에는 단순히 노력이나 전략만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믿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타이밍이 맞물려 있었다는 것을요. 마치 퍼즐 조각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듯이 말이죠. 많은 분들이 한국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근면성실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열심히 일했다는 한마디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요. 제가 지난 몇 달간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한국의 성공 뒤에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5개의 퍼즐 조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5개의 조각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식으로 결합되면서 기적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강제 리셋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 초반 한국 사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농지개혁이 있었죠. 오랫동안 땅을 소유하고 있던 지주들의 토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기존의 지주계층, 기득권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땅 많이 가진 집안이 대대로 부자였고 가난한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농지개혁과 전쟁을 거치면서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가난해졌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이 강제 리셋 덕분에 한국 사회에는 아주 특별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공부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요. 모두가 출발선이 같아졌으니까
이제는 노력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없었다면 그 많은 부모들이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걸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받은 인재들이 없었다면 산업화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두 번째 퍼즐 조각은 지정학적 엔진입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최전선이었죠. 북쪽에는 공산주의 진영이 있고 남쪽에는 자유주의 진영이 있는 그 경계선에 한국이 서 있었던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방패였어요.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최전방 기지였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절대로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동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엄청난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원이 단순히 군사비로만 쓰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밀어줬어요. 왜냐고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발전한 나라가 공산주의에 넘어갈 리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무엇을 해줬을까요? 첫째, 시장을 개방해줬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거죠. 둘째, 기술 이전을 허용했습니다. 미국의 선진 기술들을 한국이 배울 수 있게 해줬어요. 셋째, 안보 우산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은 국방비 걱정 없이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죠. 이건 말 그대로 국가 단위의 부스터였습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세 번째 퍼즐 조각은 투자 선택입니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한 선택이 정말 중요했어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받은 원조를 어떻게 썼을까요? 식량을 사고 생필품을 사고 당장 국민들 먹여 살리는 데 썼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굶주리는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식량 지원은 받았지만 원조금의 대부분을 소비가 아니라 투자에 썼어요. 어디에 투자했냐고요? 제철소를 만들었습니다. 비료 공장을 세웠습니다.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받은 돈을 전부 공장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담한 선택이었는지 아시나요? 당장 굶주리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 돈으로 공장을 짓는다는 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지도자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선택했어요. 지금 당장 편하게 먹고 살기보다는 미래에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쪽을 택한 거죠. 이 선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네 번째 퍼즐 조각은 선제적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전략이었어요. 보통 나라들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수요가 생기면 그에 맞춰서 인프라를 만듭니다. 차가 많아지니까 도로를 넓히고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항구를 확장하는 식이죠. 그런데 한국은 순서를 바꿨습니다. 수요보다 인프라를 먼저 만든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에는 차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부터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고 비웃었습니다. 항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출할 물건도 별로 없을 때 대형 항만부터 건설했죠.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인프라가 미리 갖춰져 있으니까 기업들이 투자하기 쉬웠던 겁니다. 우리가 공장을 지으면 제품을 실어 나를 도로가 있고 수출할 항구가 있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한국은 처음부터 수출 국가를 설계하고 그에 맞는 인프라를 미리 깔아놓은 겁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퍼즐 조각은 글로벌 경쟁입니다.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았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고 국민들도 가난해서 물건을 많이 살 수 없었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상대로 싸워야 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이 됐습니다. 왜냐고요?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한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기술력이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편하게 국내에서만 장사하면서 안주했을지도 몰라요. 앞서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비밀을 살펴봤죠. 5개의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국 이후 제대로 선진국에 올라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이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40에서 50년에 걸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문턱을 넘은 이후로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의 성공 모델을 보고 따라하려는 나라들이 분명히 많았을 텐데 말이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조건들 자체가 이미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이 제조업 사다리를 통째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전에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정해진 경로가 있었습니다. 마치 사다리를 타듯이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였죠. 처음에는 저가 제조업부터 시작합니다. 옷 만들고 신발 만들고 장난감 만들고 하는 거죠. 기술도 별로 필요 없고 임금도 저렴한 노동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중급 산업으로 올라갑니다. 가전제품이나 기계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급 산업, 즉 반도체나 자동차, 첨단 기술 제품을 만드는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한국, 일본, 대만 같은 나라들이 바로 이 사다리를 탔어요. 1단계에서 시작해서 2단계, 3단계로 차근차근 올라간 거죠.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일단 인구가 14억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있죠. 그리고 중국 정부는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 온갖 지원을 다 쏟아부었어요. 값싼 땅을 제공하고 세금을 깎아주고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그 결과 중국이 뭘 했냐고요? 저가 제조업부터 중급 제조업까지, 심지어 일부 고급 제조업까지 통째로 흡수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후발개발도상국들은 사다리의 첫 발판조차 밟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가 우리도 옷공장부터 시작해서 발전해보자라고 생각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그 분야에서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이뤄놓았어요.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많이 만들 수 있죠.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설사 임금이 중국보다 더 싸다고 해도 중국은 이미 완벽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자재 공급부터 부품 제조, 완제품 조립, 물류 시스템까지 모든 게 중국 안에서 해결되어 후발국들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버티겠어요? 결국 첫 발판도 제대로 못 밟고 주저앉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냉전의 종식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한국은 냉전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 덕분에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이 끝났죠.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발도상국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세계는 어떤가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돕기보다는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는 데 더 신경을 씁니다. 관세 장벽을 세우고 환율 조작을 감시하고 기술 이전은 철저히 막습니다. 예전에 한국이 받았던 그런 호의적인 대우는 이제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각종 규제와 압박에 시달립니다. 너희는 환경 기준을 지켜야 해, 노동 기준을 지켜야 해, 인권 기준을 지켜야 해, 이런 요구들이 쏟아지죠. 물론 이런 기준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지키면서 저가 경쟁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한국이 산업화하던 시절에는 이런 제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환경오염? 신경 안 썼어요. 노동자 권리? 최소한만 보장했죠. 지금 생각하면 문제가 많았지만 그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개발도상국들은 그런 더러운 성장조차 허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발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술 장벽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전에는 기술 격차가 지금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이 가진 기술을 개발도상국이 따라잡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죠. 실제로 한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배웠어요. 엔지니어들을 일본에 보내서 연수시키고 일본 기술자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배우고 때론 기술을 사오기도 했죠. 그렇게 조금씩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2000년대가 되면서는 일부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의 기술 격차는 예전과 비교가 안 됩니다. 반도체 기술을 예로 들어볼까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 대만, 미국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몇몇 기업만 가능하죠. 이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말이죠. 인공지능은 어떤가요? 양자 컴퓨터는요? 이런 첨단 기술들은 이미 엄청난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이 기술들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수출을 규제하고 기술 유출을 막고 핵심 인재의 이동도 통제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이런 기술을 손에 넣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게다가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개발도상국이 겨우 10년 전 기술을 따라잡았다 싶으면 선진국은 이미 20년 앞서 있어요.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차근차근 따라가는 게 불가능한 구조가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세계는 중진국 함정에 빠진 나라들로 가득합니다. 중진국 함정이 뭐냐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발전했는데 거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멈춰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브라질, 멕시코,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이죠. 이 나라들도 한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한국은 마지막으로 문이 닫히기 직전에 통과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고 나서 그 문은 사실상 닫혀버렸어요. 물론 언젠가는 또 다른 나라가 새로운 방법으로 선진국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이 올라간 그 사다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정말로 기적이었던 겁니다. 운과 전략과 시대가 완벽하게 만나서 만들어진 다시는 반복되기 어려운 단 한 번의 기회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섰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 마지막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한국은 또 다른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기적을 지키고 더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이 직면한 문제들은 과거에 극복했던 문제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인구 붕괴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3년 기준으로 0.72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평균 숫자를 말합니다.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이 숫자가 최소 2.1은 돼야 해요. 그런데 한국은 0.72명입니다. 필요한 수준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존립의 문제예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50년 후 한국 인구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100년 후에는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줄어들겠죠. 인구가 줄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소비할 사람도 줄어들죠.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 받아야 할 노인은 늘어납니다.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국가 재정은 파탄나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멈출 수 있어요. 과거에 한국이 겪었던 전쟁이나 가난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운 위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복잡합니다. 주거비가 너무 비싸고 교육비 부담이 크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고 청년들의 미래가 불안하고 이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 전체의 구조와 문화를 바꿔야 하는 문제거든요. 두 번째 도전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갈 나라가 없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과거 한국이 발전할 때는 분명한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있었고 미국이 있었죠. 일본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자. 미국이 저 기술을 개발했으니 우리도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 목표가 명확했어요. 길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분야에서는 한국이 선두주자예요.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우주산업, 바이오 기술, 이런 미래 산업들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해진 답이 없어요. 누가 성공할지, 어떤 기술이 대세가 될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먹힐지 아무도 몰라요. 과거처럼 선진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자는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도전입니다.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길을 만드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실패할 위험도 크고 투자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앞서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한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사회적 이동성의 약화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앞서 한국 성공의 첫 번째 퍼즐 조각으로 강제 리셋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제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했죠. 그 믿음이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하고 부모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른바 수저 계급론이 생겨난 겁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져 있다는 자조 섞인 표현이죠.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 공부해봤자 소용없다. 이미 판은 짜여 있다. 이런 냉소주의가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계층 이동이 과거보다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부모 세대가 집을 살 때는 월급 몇 년 모으면 됐어요. 지금은 평생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사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부모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사교육비 지출 능력이 학업 성취도를 좌우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점점 더 부모의 경제력과 연관되고 있어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사회가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노력할 동기를 잃어버려요. 어차피 안 되라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과거 한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그 엄청난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사회적 갈등도 커집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세대 간 갈등도 심화됩니다. 이런 갈등은 사회 통합을 해치고 결국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도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구 붕괴, 미지의 영역으로의 진출,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 약화. 이것들은 모두 과거에 한국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위기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절망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기적은 운과 전략과 시대가 만든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잡은 우리 선조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어진 길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 거죠. 지금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도 번영하는 사회,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정한 사회. 이런 미래를 만드는 것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시험인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기적이 따라잡기의 기적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민족이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발전을 이뤄낸 민족이 이번에도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대전환을 만들어낼 것인가?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에요. 7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듯이 지금 우리도 새로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과거처럼 모두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정신, 똑같은 의지, 똑같은 도전 정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한국의 첫 번째 기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선진국이 되는 것보다 선진국으로 남는 것이 더 어렵다고들 하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민족의 DNA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DNA를 다시 한번 깨워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전 앞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국의 두 번째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